524페이지죠. 자, 혼인무효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무효 사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간단히 보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호 사유, 1호와 2호, 3호, 4호가 있는데, 혼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합의죠. 혼인에 합의가 없다. 이건 뭐 무효죠. 그래서, 합의가 없다든지, 또는 이제 근친혼, 809조라는 조항에 8촌 이내,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4촌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8촌까지 갔죠. 그래서 8촌 이내 복외혈족 사이에, 혈족 사이의 혼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족 사이의 혼인은요, 무효예요. 그러나 인촉관계, 사돈과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취소혼이야.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들은, 그리고 친인척 관계, 양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과. 이 혼인무효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혼인무효는 효과가 밑에, 거기서 나오는 아이는요, 혼인외자가 돼요. 혼인외자가 됩니다. 혼인관계. 표현을 우리가 이제 A, B 사이에 혼인신고로 인해서 신고 후에 나온 아이가, 이 혼인신고가 있잖아요. 이 혼인신고 전에 나온 아이도 혼인외자죠. 혼인외자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무효가 됐다. 그럼 또 이때, 이 사이에 나왔던 애도, 그 당시에 혼인했었던 사이에 나왔던 애도, 얘도 혼인외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아버지겠죠. 아버지 부자 쓰겠죠. 뭐죠? 그럼 물론 어머니한테는 물론 친자지. 근데 아빠한테는 혼인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등록부를 올릴 수가 없죠. 성도 엄마 성사 따라야죠. 아빠 성 못 따르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혼인 외자가 됩니다. 혼인 무효는 일단 그냥 조정 없이 판결을 하고, 과거에 동성동본 근무는 이제 동성동본은 이제 너무 넓으니까, 그죠? 너무 넓으니까 지금 이제 근친혼으로 이렇게 좁혔습니다. 무효인 혼인, 이 무효인 혼인도 추인할 수 있어요. 살다가 합의 없이 살았는데 추인할 수 있죠. 다만 이때는 소표가 있고. 자, 문제는 이제 사실혼인데요. 사항에 사실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거관계는 아닙니다. 법률에서 얘기하는 그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된 거야. 혼인신고 빼고는 다 된 거야.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식도 했고 다 했는데 혼인신고를 자꾸 차일피에 미루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일방이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는 우리가 무효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소가 있고요. 취소는 이제 아까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취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816조에는 이 혼인 취소는 그 보통 이제 이것도 공부할 때 좀 그런데 보세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 혼인신에서 아까 807조와 809조 사이에 있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혼인 무효를 제외하고는 다 취소야. 근데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게 807조가 연령, 동의, 근친혼, 중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세요. 혼인의 합의라든지 혈족 사이의 혼인. 이거는 무효고요. 이 취소 사유는 보통 이제 이거는 보통 연동근, 연령 위반, 동의 안 받은 경우, 뭐 근친혼, 요 혈족을 뺀 근친혼,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기에 보시면 연동근중이죠. 그래서 연령에 안 맞은 거, 동의 안 받은 거, 근친혼,
그 다음에 중원 같은 거. 또 약사강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악상이다, 악사강. 어디 있냐면, 뭐 나오죠? 2호에. 혼인상시에 그 부부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병이겠죠? 그죠? 그런 거. 또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이건 다 취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동군중, 악사강 이렇게 애웁니다. 근데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혼인 취소에 있는 왼쪽 박스가 그 연동군중 그건데요. 여기서 연동근, 연령 미달, 동의 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사망의 이때 근친혼은 우리가 무효가 아닌 근친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혈족이 낀 그런 경우를 제외한 걸 말합니다. 중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 혼인 취소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취소 중에 나온 아이는 혼인 중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취소를 하는 중에 그런 경우가 있죠. 혼인 취소의 판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 혼인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속 받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AB하고 이게 혼인자 서로 이혼 재판 중인데요. 뭐 난리 났지.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탤런트인데 촬영하다가 한나라 죽었어. 그러니까 한강에서 죽고 난 다음날 재판이 나타났어. 근데 이 부인은 땡큐죠. 남편 재산 다 받습니다. 남편 부모들은 억울하겠지. 억울하지만 혼인 중이야. 그죠? 혼인 취소나 이혼 중에 하여튼 죽으면 땡큐라 그러나 하여튼 상속 받기 때문에 그 상속이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나오죠? 거기 하여튼 그죠? 하여튼 상속을 받습니다. 부당이득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혼인 취소도 가정법원이 아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요즘엔 다 정해줍니다. 기출문제 이 18세가 안 된 것은 취소죠. 취소지 무효 아닙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것은 무효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는 소급표가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혼치 입치가 뭐냐면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울 때 혼치장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오시면 돼요. 혼인 취소는 장례다. 또는 혼인 취소는 뭐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 취소는 혼인의 취소. 그러니까 이건 알고도 혼인의 취소는 자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예요. 그래서 혼인죄는 뭐 하여튼 소가 없다. 하시면 돼요. 소 없다. 그죠? 배우세요. 그래서 아까 그거죠? 오른쪽에 상속을 한 다음에 취소한 것은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취소권자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28페이지에 부부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무인데 528페이지에 있죠. 자, 부부가 되면요. 자, 혼인이 되면은 우리가 다음 같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두 가지 동거 부양이죠. 동거를 해야 되고 서로 부양과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과 협조 의무가 있어. 자, 부부간의 동거 의무는 판례는요. 제1차 의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참아라. 뭐 기록이 아빠죠. 기록이 아빠. 네. 동거 장소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성년 의제. 자,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요, 성년자를 봅니다. 그 우리는 성년을 본다는 말을 법에서는 의제한다 그래요. 그냥 간주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827조에 부부는요, 그렇죠.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따라서 그러한 대리권 제한을 소원이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죠? TV 샀다고 남편이 TV 사왔어요. 부인이 전화해. 한 적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제함자에게 나 계약한 적 없어 라고 대항이란 말은 여기서 대항이란 말은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혼인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혼인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안 되면요. 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요. 창설효라고 해요. 혼인 신고는 간단한 신고지만 어떤 권리가 창설돼. 효력이. 그래서 신고해서 수리돼서 되기 때문에 설사 기재를 안 하더라도 혼인 신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양의무. 자, 우리가 이제 밑에 과거에는 그 혼인을 한 다음에 부부간의 계약 취소를 했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혼인한 후에 부부간의 계약 취소 제도는 없어요. 이게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없앴고요. 자, 우리가 그 별치지 밑에 이게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12월 27일 날이 선고한 날짜죠. 그리고 사건 번호가 2011-96932 판결이고 그 가로 안이 판결문 제목이거든요. 구상금 달라는 거였어. 근데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보세요. 이 1항에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요. 자, 부양 의무는요. 부양 의무는 자, 이제 우리가 A하고 B 간에 이제 부부예요. 그럼 부부 간에는요. 조문에 있잖아. 부부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배우자 한 명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자기가 어떤 뇌졸중이 쓰러졌어요. 그럼 병원비가 뭐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부양을 해야 돼. 부양 의무야. 근데 이 부부 간에 부양 의무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여기 A라는 사람의 부모가 또 있죠. 부모가 갑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하고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어떤 게 먼저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남편이에요. 사건이 남편이고 이건 처예요. 처 배우자. 근데 A라는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쓰러져서 이 사람이 약 2011년도인가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당시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어요. 치료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시어머니가 1억 8천만 원을 병원비로 썼어요. 물론 여기서 아마 한 9천만 원이 다행히 보험금으로 되고요. 9천만 원은 돈을 쓴 거야. 그래도 왜냐면 이게 또 보험금 외에도 계속 간병비가 말이야. 간병비가. 그래서 9천만 원을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사이가 또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한테 돈을 버니까 나중에 며느리한테 뭐죠? 야, 네가 네가 부인으로서 부부간의 부양 의무 조문에 있죠? 826조에 있는 부부간의 부양 의무로서 내가 2억이나 돈을 줬으니까 너 대신 준 거니까 나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8천만 원? 라고 구상권을 행사했어요. 이겼을까요? 이겼을까? 아니 또 그러니까 그래요? 며느리가 그래 며느리가? 그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부양 의무도 있지. 그 부양 의무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부양 의무 아니에요? 그럼 부모의 부양 의무 아니야? 그죠? 부모가 당연히 자기한테 주는 거지. 그거 나 달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부양 의무하고 그죠? 모자간의 부양 의무가 부딪힌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가 계속 내고 싶어요. 그죠? 법무사 지금 나왔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2차에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답이 뭘까?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겠을 때 나오겠지. 앞으로도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 과연 어떤 게 2차 의무일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의무일까? 부부간의 의무냐, 부자간의 의무냐, 그죠? 근데 이제 판례는 부부간의 의무가 1차적 의무다. 네가 네 남편 그건 주는 거지. 이건 보충조인 거지. 이게 안 됐을 때 부모가 주는 것이지. 지가 충분한데 돈 들여줬으면 돈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2차 의무고, 부자간의 의무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여력이 있든 없든 도와줘야 되는 부부간의 의무고, 여긴 여력이 있으면 그때 도와줘야 되는 의무야. 똑같대. 자식도 여력이 있을 때 부모한테 돈 주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력이 있을 때, 부자간에는요, 여력이 있을 때라니까 여력이, 아들이 봤을 때 여력이, 돈이 많이 벌어도 여력이 없어. 그러면 안 주는 거야, 부모한테. 똑같대. 부모가 안에 돈 많아도 여력이 없으면 안 주는 거야. 요즘 서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가 이 배우자가 있다면 그건, 요건 2차 의무다. 그러니까 2차 의무와 1차 의무는 누가 우선이다? 2차 의무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2차 의무자가 대신 갚았으면 구상해야 되는 건 맞다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어렵게 써놨어. 보세요. 자, 부부간의 그 상호 부양 의무하고, 부모라도 성년이죠.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의 우선순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2차 부양 의무자가 1차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까? 할 수 있죠. 맞죠? 맞죠. 왜냐하면 826조에는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상을 그죠? 부양 의무자의 상을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부부 생활에 공동 생활을 유지를 가능한 1차 부양 의무다. 근데 부모가 비록 성년인 자녀에 대한 직계 혈족으로서의 부담하는 D배우입니다. 974조에 있는 부양 의무는 그것은 부양 의무자가 그죠? 부모가 자기 사회 지위에 상한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 자력이나 근로 유지가 없을 때 그 지원하는 2차적 부양 의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밑에 2차 부양 의무자는 1차 부양 의무자보다 죽으세요. 후순위로 부양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먼저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갚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 갚았을 때 갚는 거야. 근데 넌 돈 충분히 있잖아. 그죠? 따라서 1차 부양 의무자와 2차 부양 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해. 그러면 1차 부양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부양 의무자의 우선에서 부양 의무를 지는 거야. 1차가. 근데 지금 사안은 2차 부양 의무자가 그죠? 부양 받을 자를 부양했을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1차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죠? 너무 알아야 될 판례지. 그죠?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 그러니까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부 일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친족, 써놓으세요. 이게 시어머니예요. 상대방의 친족인 분이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마루랑 맞으면 마루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적으로 드려야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다만 언더라인에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 지체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결론 3번 보시면요. 그러면 3번에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청구는 그것은 가사가 아니고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답은 민사소송이었었어요. 비송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 민사 돈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이 판례가 너무 중요한 판례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보고 시겠습니다. 530 페이지에. 자, 일단 부부는요, 부부가 되면요, 일단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829조 볼까요? 1항에 부부가 이제 자, 지금은 이제 혼인 계약, 혼인 성립 전에, 혼인 신고 전이겠죠? 따로 약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부가 혼인 전에 있는 각자의 재산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요. 2항에 부부가 혼인 신고 전에 각자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혼인 중에 그것을 변경할 수 없어요. 바꾸려면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 이게 부부 재산 약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이 부부 재산 약정이에요. 이 얘기는 부부가 된 게 아니고 부부가 되기 전에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망에 부부 일방이 그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하게 됐을 때는 다른 일방이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유일 때는 내목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항에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을 미리 혼인신고 전에 약정을 했을 때는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그래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혼인 성립까지 등기를 안 하면요, 제3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부의 승계인이라든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때 제3자는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 그리고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송법 때 또 배웁니다. 근데 이 조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5항에 이렇게 2항 3항에 따라서 약정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못마땅하니까 관리자를 바꾸거나, 그죠? 남편과 부인 공유해서 분할을 하죠. 그럴 때도 그러한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등기란 것은 협력 안 하면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요건 얘기인데, 여하튼 우리가 부부 재산 계약은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혼인 신고가 되기 전에 미리 약정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방가로 있는 그 틀에 보세요. 틀린 게 틀렸냐면, 부부가 혼인 중에 한 약정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요, 혼인 성립 전의 약정에 대해서 부부 재산 약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혼인 계약 전에 약정을 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정 재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부는 일단은 그 830조에 특유 재산이라는 말에 대한 것이 있고 그런 말을 해요. 1항 볼까요? 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 A라는 사람이 B가 결혼을 해요. 혼인신고를 해요. 이때 혼인신고를 하죠. 이때부터 혼인의 벽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전에 A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다. 그죠?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뭐죠? 이 사람의 고유 재산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각자 고유 재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혼인신고 후에 다시 추가로 역시 이번에 만들었어. 건물이. 그러면 이거는요, 이 A 앞으로 등기했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 A의 특유 재산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표현을. 그죠? 한마디로 A 거 내 거지, 뭐 A 거 내 거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용어를,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에 가졌던 재산은 그 재산이고, 혼인신고 전에 건물 2개, 혼인신고 후에 하나가 있는데, 법률적 소송 붙으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인가? 그죠? 같은 말인데, 혼인신고 전에 재산이 하고, 혼인신고 후의 재산을 따로따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같은 건 아니죠, 사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건 A 고유재산, B 고유재산이고 혼인신고에는 원래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죠? 걔 특유 재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된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볼까요? 그 조문에 혼인 증고 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하고 혼인 중에 나오죠.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우리 법에서는 특유 재산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이양이겠죠. 통상은 부부가 누구 건지 모른다. 그건 공유로 추정합니다. 각종 가계도구는요 공유이지 뭐 그죠? 따라서 이런 특유 재산에 대한 것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밑에 부부 재산 계약이 없다면은 보통 없겠죠. 이런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각자 별도로 관리한다는 말을 법에서는 별산제라고 합니다. 별산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특유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사 책임이 있죠. 432조에. 한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부 일방의 가사에 대해서 제함자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죠? 다른 일방도 연대 책임이 있는 거죠. 가사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제함자에게 예컨대 남편과 부인이 나 책임 없어요. 나 책임 없어요.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말을 했어요. 그럴 때는 일방은 책임 안 집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는요 꼭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혼은 사실은 협의상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사실 834조에 뭐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상 이혼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재판상 이혼이 문제죠. 물론 이제 협의상 이혼은요, 요거는 이제 협의상 이혼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등법 할 때도 배웁니다. 그 재판상 이혼에 있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상 이혼, 잠깐만,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거기 있는 534조에 있는 협의상 이혼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볼까요? 836조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협의상 이혼. 자, 협의상 이혼은요. 자, 우리가 A, B 부부가 협의상 이혼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가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보통은요 협의상 이혼할 때 이런 말이에요. 꼭 같이 가야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 같이 도달 각자 가더라도 거기 가서 만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싫어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거기 협의상 이혼은 같이 가서 우리가 가정법원에 가서요 협의상 이혼하겠다는 서류를 내거죠. 내면은요 그때 거기서 기일을 잡아줍니다. 이틀 정도. 그런데 뭐 10월 5일날, 11월 5일날 두 번 오세요. 그래서 그날 가면요 그날 협의 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을 이제 내면은 확인서를 줍니다. 그거 갖다 내면 이혼이죠. 따라서 우리가 볼까요? 1항에 일단 협의상 이혼을 이제 하러 가면 가정법원에서 안내문을 줍니다. 안내문을 줘. 그래서 필요한 때는 전문 상담한테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주위에 있는 상담센터 같은 데 가서 상담 받으세요 그래요. 그죠? 일단은 2항이죠. 가정법원에 뭐랍니까?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냅니다. 이게 쌍방이 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쌍방이 가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내면요. 앞서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이 이혼 의사 확인해줘요. 따라서 금방 안 해줍니다. 이게 쿨링오프죠. 보통 한 3개월 정도 끌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보통 짜증내죠. 그런데 물론 보세요. 그 기간이 뭐냐면요. 일단 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걸립니다. 그랬죠? 이 아이라면은 그 임신 중인 경우 똑같고요. 우리가 3개월이고 거기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한 달. 그러니까 보통 통상은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려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한 다음에 아이도 없어 그러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3개월 더 걸려요. 그죠?
다만 이제 사망에 가정법원이 폭력, 예컨대 뭐 어느 일방이 폭력을 해서 오히려 3개월 동안 걸리면요 더 위험해져. 그럴 때는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걸 갖다 법무사가 써주겠죠. 내주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진단서 같은 데 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하면 또 해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에 이거죠.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친권자 협의서라든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가서 누가 불한다는 그 가정법원의 친권자 심판 정보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중요한 것은 5학년인데 요즘에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또 안 줍니다. 이혼한 다음에. 그래서 안 주니까 아예 협의 이혼할 때 협의이혼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 아예 양육비 부담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는 30만 원씩 내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조서를 받으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법상의 집행 권한입니다. 별도의 양육비 소송하지 않고 이 양육비 부담 조서에다가 집행문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월급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36조에 아까 협의상 이혼제 해서 나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가면은 이제 거기서 가정법원에 확인서 주거든요. 그 확인서 등본을 가져다가 관할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바로 이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인이 있었고요. 예. 됐죠? 예. 이렇게 보시고요. 재판상 이혼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